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한국인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군요. 왜냐고요? 저처럼 한국이랑 사연이 많은 프랑스인이 있을까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왜 제 이야기를 한국에 보냈냐고요? 저는 페르낭 루이즈 파리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 박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프랑스 국립박물관의 관장이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위대한 역사학자가 되는 꿈을 꾸며 자라왔습니다. 항상 박물관에 놀러 갈 때면 저희 할아버지께선 루이즈 항상 세상을 넓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사학자가 된 저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지난 가을, 저는 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학계의 많은 분들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제 이전 논문들과 인터뷰에서 드러난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학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 제가 21세기 세계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강국의 등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니 모두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을 때 저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가 제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으니까요. 저는 학문적 양심을 걸고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도 믿기 힘든 결론이었으니까요. 청중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강대국들의 순위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미국이 군사력과 GDP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국이 두 분야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에서는 3위지만 GDP는 11위에 머물러 있었고, 인도는 군사력 4위, GDP 5위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5위, GDP 4위로 경제력이 더 강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출신 연구원이 익숙한 통계를 보며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지위 구도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3의 축이 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는 것은 제 학문적 명성을 걸어야 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놀라운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자신도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제가 한국을 언급했기 때문이었지요. 프랑스 외교부 자문관인 피에르가 거의 비웃듯이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가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결론을 이해하기도 이 결론을 발표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인구와 영토만으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의 놀라운 성장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그래프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연구 결과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세계관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왜 이들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표장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연구자 지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그토록 비판하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고 있으니 분명 혼란스러웠겠죠. 저는 5년 전 프랑스 외교부의 의뢰로 아시아의 신흥 강국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편견으로 인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던 중 제가 외면하려 했던 한 나라가 계속해서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읽고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오셨는지 물으며 만약 한국이 단 하루만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지 질문했습니다. 청중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들처럼 의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들의 지나친 애국심과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죠. 거기에 제 약혼자였던 마크가 한국 기업에 취직해 서울로 떠난 후 저를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배신했을 때 그건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저는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이 모든 첨단 기기들의 심장인 반도체, 그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44%, SK하이닉스 31%,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75%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자료를 찾아보려 했지만 데이터는 명백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생명줄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소르본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국과 갈등이 생겨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연구 도중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한 달 안에 마비될 것이며 르노와 푸조 공장이 멈추고 애플과 화웨이의 생산이 중단되며 심지어 NATO의 군사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자료를 찾고 있었으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상처와 편견 때문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세계 배터리 시장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부터 폭스바겐까지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의존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에르가 왜 유럽과 미국이 이런 핵심 산업을 한국에게 내주게 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전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저는 연구 목적을 숨기고 프랑스 정부의 문화교류 담당자로 위장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모론을 찾으려 했고 한국이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이런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30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한 결과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조선 산업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36%, 단연 세계 1위였습니다. 한때 해운 강국이었던 우리 프랑스는 이제 대형 상선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선박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었죠. 발표장에 한 안보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방부 자문위원이죠. 안보 전문가는 경제력만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으며 한국의 군사력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군사력 부분은 제 연구 중 가장 충격적인 변화를 겪은 부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었고 심지어 제 박사 논문에서도 한국을 군사적으로 의존적인 국가라고 규정했었죠. 스크린에 한국의 국방비와 군사력 현황을 띄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12위에 해당하며 이는 GDP의 2.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NATO 회원국들의 의무 기준인 2%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병력 규모는 55만 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이며 예비군까지 합치면 무려 320만 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성은 약 18개월간 군 복무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이 유사시 전투를 할 수 있는 나라이며 우리 프랑스는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도 이런 동원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2년 전 한국 방문 중 우연히 예비군 훈련장을 본 날을 기억했습니다.
수십 명의 중년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모습이 낯설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배신자 마크를 찾기 위해 방문한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본 것은 군함이었으며 세계 최첨단 구축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스크린에 K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한국의 방위 산업 성장 속도였다고 말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터키, 호주 등 8개국에 수출되었고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문화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해했지만 소프트 파워는 어떠한지, 문화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인생의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크가 저를 배신한 후 저는 한국 문화를 철저히 무시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 소피가 BTS의 광팬이 되었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콘서트에 동행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프랑스 샹젤리제가 한국 팬들로 뒤덮인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BTS, 블랙핑크의 공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열광하는 모습,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K-POP의 위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2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피가 제게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한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한국의 시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됐죠. 넷플릭스 순위를 스크린 화면에 띄우며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대다수의 상위권 순위들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본고장인 우리 프랑스조차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 콘텐츠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도 한국 드라마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마크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우연히 본 태양의 후예가 그 시작이었죠.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세계 역사상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은 단 70년 만에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과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증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현대 세계 질서의 새로운 강자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보며 한국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지, 왜 어떤 재난도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만난 노인 한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배신자 마크를 찾던 중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다방에서 이노 신사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크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뉴스 화면이 나왔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결혼 반지, 금목걸이, 상패 등을 기부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당시 금값으로 약 24억 달러, 지금 가치로는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근호 신사는 자신의 결혼 50주년 기념 금반지를 기부했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이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마침 한국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귀국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마스크 앱을 통한 효율적인 배분, IT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 한국은 우리처럼 강력한 봉쇄 없이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놀라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던 호텔 주인은 제게 그들이 IMF 때도 이겨냈으니 코로나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산불 재난, 태풍 피해 등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영상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역사학자로서 제 전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놀라운 저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었으며 그 비밀은 5,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역사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한국에 머물던 시간 동안 마침내 마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경주의 한 역사 유적지에서 문화재를 연구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를 원망하러 갔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중국, 몽골, 일본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유럽사를 공부한 저로서는 믿기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프랑크 왕국은 분열됐으며 고대 이집트도 사라졌지만 한국은 살아남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으니까요. 소르본 대학의 동양학 교수가 손을 들고 한국이 항상 피해국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와 함께 경주에서 부산으로 다시 통영으로 이동하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이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통영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한국을 침략했으며 당시 조선의 국력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모습과 거북선의 모형을 청중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전함을 상대했으며 믿기 힘들겠지만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모든 해전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기록이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로서 단언하건대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나폴레옹,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 뛰어난 전적을 가진 세계 최고의 지휘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가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알려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죽기로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바로 한국인의 DNA에 흐르는 불굴의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6.25 전쟁 당시의 모습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됐고 낙동강 일대까지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1953년 폐허가 된 서울과 현재의 서울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우리 프랑스가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가 이것이 자신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이며 이 불굴의 정신을 보면서 자신도 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저 한국 여자에게 홀린 남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죠. 마크가 한국에 매료된 것은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 그 회복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빠진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글로 쓰인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문구였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매우 강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한국에서 만난 청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고 말겠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이런 정신이 한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년 전 한국을 증오했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미래의 세계 질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자니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피에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에르는 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며 한국이 미래의 중심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AI,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피에르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며 저를 배신했던 마크가 왜 한국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덕연구단지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최초 육지통신시험, 양자 컴퓨팅 연구, 누리호 발사 성공 장면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80대 노과학자가 제게 그들이 일제시대에 자전거도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주로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자부심에 찬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뒤로 거대한 로봇 연구소가 보였습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이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삼성의 한 연구원이 그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은 3일 안에 파산할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가 IMF 위기 때 만났던 그 노신사의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며 매번 더 강하게 된다고 했던 그 정신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라 고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도 한국 없이는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한국은 이제 이 강대국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6.25 전쟁의 폐허에서, IMF의 위기에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한국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으며 이제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에르가 제일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데 마크가 한 여성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마크는 제가 한국을 이해하게 될 줄 알았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를 향해 미소 지으며 지성 박사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지성이 제 손을 잡으며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제 발표가 파리를 뒤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으며 세계는 이제 변할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슴 깊이 존경하는 나라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한국에는 우리 프랑스도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한국에 제 사연들을 보내 한국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